안녕하세요. 저는 58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조정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특허법인에서 전기전자 파트 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변리사 민법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변호사님이 계시다고 해서 나와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최은구 변호사고요. 올해부터 이제 여러분들 변리사 수험 과목 좀 민법 도와드리려고 강의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의를 시작한 지는 2015년 겨울쯤에 시작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 학원인 메가로이어스에서 이제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재판 실무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해 왔습니다. 변리사 학원은 올해가 처음이고요. 다만 이제 뭐 민법이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혹시 주변에 변리사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까요? 많죠. 변호사로서 송무 일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변리사분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사건도 있고요. 형사적으로는 뭐 저작권 위반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은 변리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법인도 변리사님들 개인적으로나 법인 차원에서 아는 변리사님도 많고요. 제 친구들도 있고 저희 매형도 변리사입니다. 변리사님들 많이 압니다. 또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더 하자면 혹시 변호사님의 수험 생활은 어땠을까요? 변리사님 수험 생활은 어땠는데요? 저는 3년 동안 변리사 시험을 준비를 3년? 했었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일반 변호사 시험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뭐 변리사님 수험 생활이나 저의 수험 생활이나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수험 생활에서 제일 힘든 거는 정서적으로 역시 외로운 거죠. 외롭고 불안한 거죠. 대부분 수험생들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외롭고 불안한 게 제일 힘들죠. 그럼 본격적으로 변리사 수험생들이 궁금해할 예. 변호사 시험과 변리사 시험에서의 민법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변리사님도 시험 공부하실 때 변호사 시험 문제 확인하셨죠? 왜 하셨어요? 변호사 시험과 변리사 시험 일자가 일단 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 기출이 변리사 시험 기출로도 나온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네요. 제 생각에는요, 둘의 차이점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둘의 차이점은 제 생각에는 형태밖에 없어요. 변리사 시험은 객관식이에요. 근데 변호사 시험은 객관식에다가 서술형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차이점, 그런 형태상의 차이점만 드러내면 제 생각에 실질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변리사님, 변리사 민법 공부할 때 뭐 공부하세요? 판례 공부하시잖아요. 조문 공부하시잖아요. 그 외에 뭐 공부하세요? 없어요. 기본서라는 게 결국 조문의 해석, 다행히 판례가 있으면 해석이 그냥 판례를 대체하게 돼요. 판례와 조문 공부하는 거예요.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동일해요. 우리가 뭐 민법 공부하는 거지 형법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똑같고, 그 다음에 출제하시는 분들, 출제위원들, 출제자가 동일하죠. 우리 뭐 변호사 시험은 민법 교수님이 출제하고 변리사 시험은 공대 교수님들이 출제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법대 교수님들, 로스쿨 교수님들이 출제하시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 풀도 사실은 변호사 시험과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출제자가 비슷하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시점, 시험의 시기도 비슷해요.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제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기출문제 풀에서 문제를 고를 때, 그래도 그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을 내지 않겠어요? 우리가 너무 지루하고 진부하고 올드한 쟁점을 끌어다 쓰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출제자는. 그러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도 좀 문제 잘 만들었다는 소리, 잘 찍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문제를 찍어냅니다. 근데 시기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비슷할 거예요. 우리 이제 최신 판례를 보고 들어가는데 시점이 비슷하니까 출제될 수 있는 최신 판례도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변리사님처럼 변리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변호사 시험을 체크하는 거죠. 변호사님께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법학이란 과목을 처음 접해서인지 민법을 처음 배울 때 되게 어렵다고 느꼈었는데요. 그렇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왜 이렇게 민법은 어려운 걸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민법 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니까, 저는 학자가 아니잖아요. 수험으로서의 민법을 공부해 본 사람으로서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렇죠? 네. 양이 무지무지 많아요. 이제 양이 많다는 거는 수험을 공부하는 사람, 이 수험생으로서는 뭐가 어렵냐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양이 얼마 안 되면, 예를 들면 중간고사 공부한다 그러면 다 외우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변리사 시험의 민법 정도의 양이면
직전에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하고요. 돌았으면 잊어버릴 겁니다. 자꾸 휘발이 돼요, 기억에. 그래서 기억의 휘발을 자꾸 잡아야 되는 그 문제가 있는데 이 시험이 잔인한 게 그 많은 양을 되게 짧은 시간에 테스트하잖아요. 시간이 부족한 시험에서 답을 골라내려면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문을 읽고 생각하는 순간 시간이 가요. 근데 이 많은 양을 암기를 하는 게 쉽지 않죠.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양이 많다는 게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요, 변호사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생소하죠. 민법에서 나오는 그 분쟁의 양상들을 변호사님은 수험 생활에서 경험해 보신 거예요, 실제로? 아니죠. 그렇죠? 불법행위, 부당이득, 뭐 가족법까지는 경험하면 안 되겠지만 그 앞에 있는 것들도 내가 경험해 본 분쟁이 아니에요. 근데 시험 문제는 당신이 경험해 본 걸 전제로 OX를 가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어렵죠. 생소함입니다. 생소함. 그래서 정리하면 양이 많고 생소하다. 그게 어려움의 이유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려운 민법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방법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일한 방법은 회독수 늘리는 거예요. 1회독하고 모든 내용을 진짜 복사기처럼 내가 머릿속에 툭툭툭 찍어낼 수 있는 분은 예외. 변호사님 그런 분 아니었죠? 전 그럼 네. 그렇다면 회독수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빨리 회독수를 늘려야 돼요. 특히 우리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민법은 판택된 체계라고 그래서 민법 총칙이 큰 원칙이 되고 구체적인 예들을 물건이나 채권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 기본 강의에 쓰는 교재가 이름이 한정민이에요. 한 권으로 정리하는 민법인데요. 그 교재 한번 열어보시면 그 교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독을 반복할 수 있게 구성해 놨습니다. 물론 그 교재도 민법 총칙, 물건, 채권 순서대로 써 있어요. 그렇지만 기출 지문을 해당되는 파트 바로 옆에 방주라고 그러죠. 옆에 그냥 달아놨어요. 그래서 기출 지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놨어요. 제가 이제 수년간 경험해본 수험생들은요, 할 게 많아요. 민법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목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회독수를 늘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독수를 늘릴 수 있도록 교재 자체에서 그런 방법들을 좀 고안해 놨는데요. 물론 이제 강의랑 병행해야 더 좋겠죠. 저의 강의는 이제 여러 번 반복하게 세팅을 해 놨으니까. 그렇지만 교재 자체도 좀 회독수를 늘릴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는 우리 변리사 수험생분들한테 이제 쿼리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크게 보면 약간 입문 강의를 넘어서 기본 강의하고 그 다음에 압축 강의까지가 일단 이론 강의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출 강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파이널 강의라고 해서 이제 찍는 강의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가 이론 강의거든요. 그런데 저의 강의는 기본 강의 안에서 3회독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따라와서 3회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압축 강의로 가는데요. 압축 강의는 기본 강의의 절반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 다시 둘을 쪼개서, 물론 비중은 6대4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앞에 60% 정도에서 다시 한번 기본서를 통독하고요. 마지막 40%는 또 한번 통독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여튼 저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이 기출문제는 기본 강의 때 봤던 기출은 아니죠. 기본 강의 때는 기출 지문을 보는 것이고, 기출문제는 아예 진짜 완벽한 형태의 기출문제를 보겠죠. 여기는 이제 변호사 시험뿐만 아니라 변호사 시험과 변호사 모의 시험 문제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의 중요한 최신 판례 문제를 보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한번 굉장히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좀 찍어보는 파이널 강의를 거치게 돼요. 이런 쿼리를 갖고 있고요. 이런 쿼리의 기본 컨셉, 목표, 취지는 뭐라고요? 회독. 네, 회독수를 늘리는 겁니다. 회독수를 늘리는 거가 유일한 방법이에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 변호사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 수험생으로서의 장점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실제로 송무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사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민법상의 분쟁들을 겪게 돼요. 그리고 해결하게 되고 또 우리는 판사님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받아보기 때문에 결론까지 끝내잖아요. 의문만 제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결론까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가 갈수록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민법을 수험생으로서의 공부할 때 그 생소함이 좀 덜하죠. 그 다음에 민법에 있는 그 분쟁의 상황이 단순히 그냥 활자가 아니라 실제로 느끼게 돼요. 제가 민법 강의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섞어서 강의를 하면 아무래도 듣는 분들도 생소함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요? 라는 기대는 좀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장점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민법이 어려운 이유가 양이 많다고 그랬는데 수험생 입장에서 그 많은 양을 다 봐야 되죠. 어떤 강심장의 수험생이 이건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 볼게. 이건 쉽지 않아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러면 최소한 저는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기 쉽지 않다, 어렵다. 이건 좀 그냥 한 번만 보자, 두 번은 보지 말자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강사한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한 거 아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별하는 눈이 조금 생기죠. 왜냐하면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분쟁들은 중요하니까요. 출제자는 언제나 실제 많이 일어나는 문제들을 내고 싶어 하니까요. 우리 시험은 실무가를 뽑는 시험이니까. 그런 면에서 변호사가 민법 강의를 한다고 하면 역시 생소함을 줄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 많은 양 중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좀 구별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변리사 수험생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힘든 길에 들어오셨어요. 쉽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외로우실 거예요. 근데 이 불안하고 외롭기 때문에 불이타 한 문제도 없게 하겠다라고 양을 늘리는 건 정말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법만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연과학도 잘하셔야 되고요. 특산지도 잘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붙어요. 1차만 생각해도.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 밸런스와 과목 밸런스를 잘 생각하셔서 민법에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가 생략되면 안 돼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공부하자. 정확하지 않게. 그럼 떨어집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변리사 수험생분들 곧 실무에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곧 그렇게 될 거고요. 실무에서 만나시면 모른 체 하지 마세요. 당연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변리사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